한국인 절반이 쓰는 이 빨간 앱 한 해에만 2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난주에 한 번쯤은 켰을 거예요. 퇴근하고 소파에 누워서 혹은 주말 아침 침대에서 바로 넷플릭스 얘기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완전 무명이었던 외국 기업이 지금은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전부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오징어 게임 하나로 전 세계 1억 명을 TV 앞에 앉혔고 흑백 요리사로 일본 사람들까지 한국 요리에 미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요금이 올랐다는 거 아세요? 계정 공유도 막혔고 광고까지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왜 안 떠날까요? 티빙이랑 다른 앱들도 많은데 말이죠. 오늘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리고 경쟁사들을 어떻게 제치고 1위를 지키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건 2016년입니다. 하지만 초반 반응은 그리 뜨겁지 않았어요. 당시 한국 시청자들은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익숙했고 VOD는 주로 네이버나 다음에서 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넷플릭스는 미국 드라마와 영화 위주로 서비스했는데 자막 품질도 좋지 않았고 한국 콘텐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킹덤이라는 좀비 사극을 론칭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본격 뛰어든 것인데 이게 대박을 쳤습니다. 킹덤의 성공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오징어 게임이 터지면서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했고 한국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마도 2025년 현재 한국 넷플릭스 유료 구독자는 약 1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한국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구독하고 있다는 엄청난 숫자예요. 지난 3년간 매년 15%에서 20%씩 꾸준히 성장하면서 한국은 넷플릭스의 아시아 핵심 시장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건 뭘까요? 바로 오리지널 콘텐츠입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 스위트홈, 지금 우리 학교는, 피지컬 100, 흑백 요리사 같은 작품들이 연이어 글로벌 히트를 쳤습니다. 이 성공에 힘입어 넷플릭스는 2025년 한 해에만 한국 콘텐츠 제작에 약 1조 원 가까이 투자했어요. 특히 작년에 큰 인기를 끈 흑백 요리사는 공개 2주 만에 한국 내 시청 1위를 기록했고 일본과 동남아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피지컬 100은 시즌3까지 나오면서 꾸준한 인기를 증명했는데 예능 포맷도 해외에서 통한다는 걸 보여줬죠. 이렇게 넷플릭스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전방위로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면서 K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콘텐츠 투자를 가능하게 만든 건 탄탄한 수익 구조 덕분입니다. 1200만 구독자의 평균 구독료를 계산해보면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만 연간 2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어떤 가격 전략으로 이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현재 넷플릭스 한국 요금제를 보면 광고형 스탠다드가 월 7,000원, 스탠다드가 13,500원, 프리미엄이 17,000원입니다. 2025년 5월에 광고형 요금제가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초반엔 구독자들이 불만을 표했지만 실제 이탈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어요. 여기서 넷플릭스의 영리한 수익 전략이 드러납니다. 바로 광고형 요금제예요. 2023년부터 한국에 도입된 광고 지원 요금제는 1시간에 4-5분 정도 광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 괜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20대와 30대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어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구독료와 광고 수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서 사용자당 실제 수익이 더 높아지는 구조죠. 실제로 한국 구독자의 25%가 광고형을 선택하면서 넷플릭스는 한 명에게서 2번 돈을 버는 셈이 됐습니다. 이런 광고형 모델이 성공하면서 광고주들도 넷플릭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 광고를 정교하게 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같은 대기업들이 프리미엄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겟 광고 능력 덕분에 넷플릭스는 광고 단가도 일반 TV나 유튜브보다 높게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광고 사업이 넷플릭스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넷플릭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꺼낸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계정 공유 단속인데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쓰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넷플릭스는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발표했어요. 광고형 멤버십은 추가 회원을 등록할 수 없고 스탠다드는 한 명당 월 4,000원, 프리미엄은 2명까지 각각 월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SNS에는 이제 넷플릭스 해지한다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기적으로 일부 이탈이 있었지만 계정을 빌려 쓰던 사람들이 자기 계정을 새로 만들면서 오히려 전체 구독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었던 건 넷플릭스가 시장 1위라는 압도적인 위치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OTT 시장의 경쟁은 생각보다 치열합니다. 티빙, 웨이브,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까지 수많은 플랫폼이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넷플릭스를 가장 위협하는 건 티빙입니다. 티빙은 TVN과 JTBC 드라마를 독점 제공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고 2025년 3분기 기준 유료 구독자가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환승연애를 포함한 국내 방송사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국내 콘텐츠 팬들은 넷플릭스와 티빙을 함께 구독하는 경우가 많아요. 웨이브도 만만치 않은 경쟁자입니다.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독점으로 갖고 있고 최근 큰 인기를 끈 신인감독, 김연경 같은 예능으로 젊은 시청자를 사로잡는 동시에 지상파 드라마로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 모두 퀵뷰 기능이 있어서 방송 직후 바로 다시 보기가 가능한데 이게 실시간 방송을 놓친 시청자들에게 넷플릭스에는 없는 큰 장점이에요. 쿠팡 플레이는 좀 다른 전략을 씁니다. SNL 같은 예능과 프리미어리그 독점 중계로 스포츠 팬들을 공략하는데 쿠팡 와우 멤버십에 포함돼 있어서 가격 경쟁력도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과 스타워즈라는 강력한 콘텐츠로 팬들을 확보하고 있고 2023년 무빙, 2024년 조명가게 같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로 국내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 자료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2024년 기준 한국 OTT 시장 점유율에서 넷플릭스가 약 31%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쿠팡 플레이가 23%, 티빙이 21%, 웨이브가 13%, 디즈니 플러스가 8% 정도를 차지하면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티빙의 성장세가 무섭게 빨라서 국내 콘텐츠에서만큼은 넷플릭스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탈률입니다. 한국 OTT 시장의 평균 월간 이탈률이 6에서 7% 정도인 반면 넷플릭스는 3, 4% 수준으로 가장 낮습니다. 이건 사용자들이 넷플릭스에서 계속 볼만한 콘텐츠를 찾고 있다는 증거예요. 매주 새로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이 공개되고 해외 콘텐츠도 풍부해서 사람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 거죠. 티빙도 이탈률이 4%대로 낮은 편인데 국내 드라마 팬들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사람들을 붙잡아두는 비결은 정확히 뭘까요? 핵심은 바로 콘텐츠 전략의 다양화입니다. 넷플릭스는 장르를 다양화하면서 모든 연령대와 취향을 공략하고 있어요. 최근 드라마만 봐도 당신이 죽였다 같은 스릴러, 태풍 상사 같은 휴먼 드라마, 연애남매 같은 로맨스, 경이로운 소문 같은 판타지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능도 피지컬백 시리즈, 흑백 요리사, 좀비버스 같은 다양한 포맷을 실험하면서 시청자층을 넓히고 있어요. 드라마와 예능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넷플릭스는 영화 시장으로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극장 개봉 없이 바로 OTT로 공개하는 영화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연상호 감독의 계시록이나 임시완 주연의 사마귀, 설경구 주연의 굿뉴스 같은 영화들을 공개했습니다. 제작비가 수백억 원 수준이어서 극장용 영화와 퀄리티 면에서 차이가 없어요. 영화계에서는 극장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배우들과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라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어 게임 사업에도 진출했어요. 모바일 게임을 구독료에 포함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게임을 통해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더 오래 붙잡아두려는 전략입니다. TV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끊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넷플릭스의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점입니다.
한국은 인터넷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데 넷플릭스는 여기에 맞춰 SK 브로드밴드, KT, LG U+ 같은 통신사들과 협력해서 전용 서버를 구축했어요. 덕분에 4K 화질 스트리밍도 문제없고 피크 타임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투자가 사용자 경험을 좋게 만들고 이탈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추천 알고리즘도 한국 사용자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주로 보는 장르나 배우, 감독 같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 추천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로맨스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에게는 비슷한 감성의 멜로물이나 일본 드라마를 추천해주고 액션이나 범죄 스릴러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한국 느와르 영화나 해외 범죄 시리즈를 추천해주는 식이에요.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사용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넷플릭스가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한국 시장에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바로 국내 경쟁사들의 빠른 성장입니다. 티빙과 웨이브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최신 드라마를 독점으로 갖고 있어서 넷플릭스가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은 TVN이나 JTBC 드라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이런 콘텐츠를 보려면 티빙을 구독할 수밖에 없어요. 넷플릭스는 이 부분을 오리지널 콘텐츠로 메우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방송사들의 제작 노하우와 스타 시스템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로 승부하려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작비 상승입니다. 한국 배우들의 출연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제작비도 증가하고 있어요. 송중기나 전지현 같은 톱스타를 캐스팅하려면 회당 1억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16부작 드라마면 출연료만 16억 원이 넘어갑니다. 여기에 제작비까지 합치면 한 작품에 300억 원에서 500억 원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모두 히트하는 건 아니라서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돈 문제에 더해 규제 이슈도 계속 넷플릭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OTT 플랫폼들에게 통신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넷플릭스는 트래픽이 엄청나게 많아서 통신사 입장에서는 망 증설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데 넷플릭스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21년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게 되면 그 비용이 결국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콘텐츠 심의도 까다로운데 한국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청소년 유해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합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플랫폼이라서 해외 콘텐츠 중에는 한국 기준으로 보기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것들도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항상 이슈가 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연령 등급을 분류하고 부모가 자녀의 시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전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의 대응은 의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물러나거나 투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더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국 콘텐츠에만 1조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건 역대 최대 규모예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전방위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건데 특히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제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웹툰 원작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 웹툰은 이미 검증된 스토리와 팬층을 갖고 있어서 실패 리스크가 낮아요. 실제로 마스크걸, 살인자 오난감 같은 웹툰 원작 드라마들이 성공을 거뒀고 지금도 웹툰 원작 작품들이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웹툰 같은 플랫폼들과 협업을 강화하면서 웹툰 원작 확보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의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원작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실력 있는 감독과의 협업입니다. 넷플릭스는 황동혁 감독이나 연상호 감독 같은 창작자들에게 많은 자유와 예산을 주면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시즌3까지 완성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만들어냈고 지옥의 연상호 감독은 기생수, 더그레이, 계시록 등 다양한 작품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작가주의 감독들과의 장기 파트너십이 넷플릭스의 큰 자산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넷플릭스의 마케팅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SNS를 적극 활용해서 밈을 만들고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한때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뽑기나 흑백 요리사 레시피 같은 게 SNS에서 엄청 화제가 됐었죠. 이런 자연스러운 입소문이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되자마자 팬들이 자발적으로 관련 콘텐츠를 SNS에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넷플릭스는 이런 팬덤 문화를 적극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확산시키고 있어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서 콘텐츠 리뷰나 패러디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팬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합니다. 마케팅이 성공하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기를 돈으로 만드는 거죠. 굿즈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데,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관련 굿즈나 오징어 게임 관련 팝업 스토어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과 센텀시티에서 열린 오징어 게임 팝업은 영희와 철수 캐릭터 전시와 함께 20개 브랜드가 협업한 200여 품목의 단독 굿즈를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어요. 이런 굿즈와 체험형 콘텐츠는 작품 홍보 효과도 있고 부가 수익도 만들어내서 넷플릭스가 단순한 스트리밍 회사를 넘어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또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나 가전업체와의 제휴인데요. SK텔레콤이나 KT 같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에 넷플릭스를 끼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요금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신규 가입자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윈윈이죠. 최근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가전업체들도 스마트 TV 구매 시 넷플릭스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넷플릭스는 데이터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해서 넷플릭스도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해요. 사용자의 시청 기록이나 선호도 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사용자가 원하면 자기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GDPR 같은 유럽 규제를 한국에도 적용해서 데이터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콘텐츠 기획자, 마케터,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등 다양한 인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이나 IT 대기업에서 넷플릭스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자유로운 기업 문화와 글로벌 업무 환경 때문에 인기가 높아요. 한국 넷플릭스 팀은 본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한국 콘텐츠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큰 예산이 드는 프로젝트는 미국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중소형 프로젝트는 한국 팀이 빠르게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현지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한국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서 업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신경 쓰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와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 가까이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브리저튼 같은 작품 제작 현장에서는 디젤 발전기 대신 그린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등 구체적인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ESG 경영이 기업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환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넷플릭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OTT 시장의 미래를 보면 흥미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구독 피로도입니다. 사람들이 3개 이상의 OTT를 동시에 구독하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플랫폼들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 OTT를 묶어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결합 상품 전략이 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달인 2025년 11월에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3개를 합친 3팩 상품이 출시됐는데, 월 21,500원으로 개별 구독보다 최대 37%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결합 상품이 확산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플랫폼이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결국 넷플릭스와 티빙 같은 강자만 남고 나머지는 통폐합되거나 틈새 시장을 노리는 플랫폼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 경쟁 외에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바로 AI 기술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미 AI로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더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영어나 스페인어로 더빙할 때 AI 음성 합성 기술을 사용하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 아직은 자연스러움이 떨어져서 사람 성우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몇 년 안에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나아가 콘텐츠 제작에도 AI가 활용될 전망인데, 시나리오 분석이나
예상 시청률 예측 같은데 AI 알고리즘이 더 정교하게 사용될 겁니다. 어떤 스토리가 어느 지역에서 인기가 있을지, 어떤 배우 조합이 좋을지 같은 걸 데이터로 분석해서 제작 결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물론 창의성까지 AI가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반면 VR이나 메타버스는 어떨까요? 넷플릭스는 한때 관심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투자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2024년 7월 메타 퀘스트 전용 앱 서비스를 중단했고 애플 비전 프로에도 전용 앱을 만들지 않았어요. VR 기기 보급률이 낮고 수익성이 불확실해서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메타버스보다는 게임이나 기존 콘텐츠 품질 향상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넷플릭스는 단순한 OTT 플랫폼을 넘어서 문화 현상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면서 한국 배우와 감독들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넷플릭스는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의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넷플릭스를 구독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 본 넷플릭스 작품 중 가장 재미있었던 걸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